여기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우리 김성균 에너지경제원 계신 김성균 선생님 먼저 아마 이게 하나씩 맡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현옥 연세대에 계신 이현옥 선생님께서도 이어서 토론을 해주겠는데요. 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온 김성균입니다. 저는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온실가스 기후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책 프랙티셔너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을 지금 담당하는 입장인데, 오늘 김윤성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면은 이제 기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주의 접근법, 해석 접근법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장단점이 있겠고, 특히 이해관계 접근법이나 제도주의 접근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고, 행정학이나 저는 이제 경제학 백그라운드에서 왔는데 경제학에서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해석적 접근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통섭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해관계 접근법,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접근법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연구 주제, 이게 지금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후변화 정책이 지금 현재 목표관리제에서 이제 배출권 관리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가 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관리제를 이렇게 수렴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갖다가 특히 이제 이해관계 접근법이나 제도주의 접근법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해관계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떤 그런 다이내믹스를 좀 더 많이 보여준다라는 점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제도주의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근저에 흐르는 왜 우리가 기후변화 정책이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해석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그런 개인들 사이의 어떤 그런 조금씩 다른 해석들의 차이가 만나고 또 같이 이렇게 공통된 의견을 구성을 하면서 어떤 그런 정책적 경로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법이 가장 설득력이 있냐라고 말하면은 접근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 접근법 같은 경우에 다이내믹스를 좀 더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제도적 접근법에는 좀 더 깊은 큰 흐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 해석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어떤 개개인들, 여기 분석단이 어떤 개인으로 하셨는데 또 나중에는 또 집단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질문은 해석적 접근법에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관리제 도입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해석적 접근법 타당한 질문인지, 해석적 접근법에서 단지 그런 해석이 기존해가지고서 이런 의견이 갖고 있다라는 것에 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서도 해석적 접근법의 입장에서 어떻게 목표관리제와 어떤 배출권 관리제를 수렴하게 되는 그 경로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큰 질문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의 어떤 상호 통합적 접근, 그래서 제가 단순히 그냥 드는 생각은 이해관계 분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 해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영향을 좀 살펴봄으로써 어떤 그 상호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얘기 거론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둘째는 그 ODA 성주류화 사업과 관련한 발표에 대해서 이현옥 선생님께서 이어줄까요? 네. 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사실 저한테 보내주신 그 논문은 훨씬 더 긴 버전의 케이스 스터디가 들어있는 어떤 그 박사님 초고 같은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박사 논문 프로포저를 쓰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사회학으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제 관점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성주류화에 대한 논의, 젠더 메인스트리밍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여성학계나 여성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를 하셨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그 국제개발 필드가 지금 급격하게 아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지금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간혹 듭니다. 그래서 그 한국 지금 ODA 및 개발, 국제협력 개발의 필드에 대한 전반적인 좀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그 두 논의를 링크를 하는 작업은 여지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한 편 정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개발 전반에 대한 논의는 별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양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코이카에서 일단은 활동 경험이 있으시고 중간에 그 코이카 사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부분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그 현재 한국에서 ODA와 개발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지금 그 여성 정책 관련해서 뭐 Women in Development, Gender in Development 그리고 젠더 메인스트리밍으로 오는 이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국제적인 수준, 그 UN 수준에서의 담론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 담론들이 어떤 커런시를 갖게 되는 데는 사실 여성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Women in Development를 주장하는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 Gender in Development로 일군의 젠더 인 디벨롭먼트의 사람들로 묶이는 학자들은 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적인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논의를 하실 때 위드에서 게드에서 젠더 메인스트리밍으로 넘어왔다는 어떤 담론의 흐름들을 말씀을 해주시지만 거기에 수없는 어떤 싸움들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 젠더 메인스트리밍 가장 어떤 정책 필드, 정책 그 서클 안에서는 가장 지금 유행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실제로는 위드나 게드의 개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담론적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 움직여가는 방향들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어떤 철학적인 근거로 해서 이런 논의들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실제적인 경험 프로젝트 하실 때 뭐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게 과연 동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담론적인 수준의 논의와 또 이 아이디어들이 프로젝트화돼서 실질적으로 실제 필드에서 나올 때의 어떤 다이나믹이 또 있는데 그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서. 두 번째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여성 정책 서클 안에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들어오는 한국적 맥락이 또 있습니다. 사실 95년 이후에는 뭐 베이징 여성대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뭐 여성 특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성부로 이제 전환이 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여성 정책이 굉장히 제도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성 정치 혹은 여성 운동들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여성 정책을 하시는 학자분들은 이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죠. 성주류화와 함께 여성 정책이 너무나 제도화되고 전문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굉장히 문제적으로 삼고 계시고요. 여전히 김양희 선생님도 그 논의와 궤를 같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논의에서 그러면 ODA, 한국의 ODA랑 국제개발에 대한 논의를 링크를 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의식에서 한국 ODA 사업에서 성주류화가 어떤 전환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2010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프로젝트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성과나 평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담론화되는 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주류화랑 그다음에 국제개발 필드가 형성되는 측면에서 그 다이나믹을 보시는데 국제적인 담론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한국
담론이 움직이는 변화와 그 담론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맥락화되는 것들을 같이 그 다이나믹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발표를 하시는 중에 제가 좀 눈치를 챈 게 뭐냐면 젠더 사업이랑 여성 사업을 이렇게 같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사업만이 어떤 젠더 메인스트리밍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여성 대상 사업은 왜 그 사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굉장히 문제의식으로 느끼셨고 그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젠더와 여성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성 대상 사업이라는 거는 Women in Development,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이런 계통에서 나온 어떤 정책의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통합은 오히려 젠더 인 디벨롭먼트의 어떤 입장에서 나온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트윈트랙이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그 다양한 전략들이 혼재돼서 나타나는데 그 다이나믹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담론들이 더 커런시를 갖고 어떤 다른 담론들이 더 죽어가고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더 정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중심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케이스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케이스를 직접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사업들을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케이스 논의를 하실 때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코이카 사업을 어떤 드러내는 한 예로 그 사업을 이제 묘사를 해주시고 그 기저에 깔렸던 다양한 어떤 그 사업 설명이 나오긴 그 사업이 수행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다이나믹을 좀 드러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혹시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섞어서 하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있으실 만한데 없으십니까? 예, 한 말씀 하시죠.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조심해요. 특히 우리 이 반대 젠더에 있는 분들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이쪽 질문입니다. 그러시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ODA 쪽 관련 연구를 이제 에너지 보급 사업이요 이런 쪽으로 좀 했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에너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제일 또 고민스러웠던 게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수용을 하고 그거를 할 건데 이 젠더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성평등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현지에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거를 존중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제인 메인스트리밍과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가. 좋습니다. 혹시 발표한 김 교수께서는 저쪽에 질문하셔서 사회화하시니까 제가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 김 교수께서 먼저 아까 몇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두 가지 질문 같습니다. 하나는 해석적 접근법이 정책이 지적되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서로 세 가지 접근법들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바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 가지 정책, 탄소세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들의 중에서 왜 탄소세는 배제되고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를 해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물론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에서는. 왜냐하면 해석적 접근법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담론 속에서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공공지식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공공지식이라면 퍼블릭 스피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개념이라든지 시민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용어들, 개념들이 그 담론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어떤 정책이 선택되고 배제되고 근데 어떤 정책은 선택되고 어떤 정책은 배제되고 이걸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어떤 정책이 선택된 정책에서 그 정책이 어떤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그 법률 속에서 탄소 시장의 개념과 시장의 정부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정부의 개념 중에서 4가지의 개념은 형성되는데 마지막에 형성되지 않는 것은 재분배자로서의 정부의 개념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담론적으로 그렇게 볼 때는 그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제도의 정치 특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해관계 접근법하고의 차이와 그러니까 같은 걸 볼 수가 있고 이해관계 접근법 속에서도 정책 설계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그룹이 반영이 되는 날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정치적 특성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이해관계자들이 조사를 해요. 인터뷰를 하든 조사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책 그 자체의 담론만 보더라도 그의 정치적 특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는 있다. 다만 그 정책이 왜 선택이 다른 정책은 배제되고 왜 이 정책이 선택되냐 이런 것은 아마 해석적 접근법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첫 번째 질문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합적인 접근법이 가능하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접근법과 해석적인 굉장히 대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왜냐하면은 보통 이해관계 접근법에서 이해관계들은 보통 그게 하나의 주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스태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회 구성주의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이해관계조차도 하나의 행위자의 담론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미시적인 측면도 그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해관계 접근법과 사회 구성주의 이 해석 접근법을 같이 묶여서 하려고 하는 외국 학자도 본 적이 있는 그걸 이제 따로 그걸 비판을 같이 했을 때 비판을 가는 경향이 있고 다만 제도주의적인 접근법은 양쪽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통합돼서 사용된다고 봅니다. 제도주의 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보면은 이제 총량제한 배출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측정에서 두 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두 가지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실적법이 있고 하나는 계산법이 있는데 실적법 같은 경우에는 TMS라는 그 온실가스 측정, 그 탄소 꿀뚝에서 나오는 측정하는 그 TMS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환경부가 주장을 하고 산업부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냥 계산을 해서 탄소 배출 계수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두 가지의 측정법이 대립하고 있는데 TMS법은 이 기후변화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에서 제도적 유산으로 받은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이 제도적인 접근법의 어떤 경로고정성의 개념을 적용해서 그 이해관계 접근법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 제도주의 접근법하고 사회구성주의 접근법에 또 충분히 결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행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회학에서는 현재의 어떤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역사 전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걸 이제 브루디에 같은 경우는 아비투스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행위자의 그 프랙티스가 단순히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지배받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할 때는 그 제도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패스트 디펜던스의 개념을 같이 묶어서 충분히 설명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 질문이 이런 거죠.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처방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다르게 보는 방식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죠. 두 번째. 예. 약간 코멘트 지금 아니고. 하십시오. 지금 돌리서 찍어드려요. 제대로 찍어요. 난 여기 솔직히 여기 논문을 안 읽고 와서 파악도 잘 못하고 이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 한 가지 코멘트를 하면은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만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어야 하는데 이론이 없으니까 뭘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두 번째 부분. 아, 두 번째, 예,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김양희 선생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ODA 프로젝트면은 외국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요새 저 한 몇 년간 새마을 운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그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할 때 그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얕았거든요. 70년대. 그런데 그 70년대 보면은 그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다고요. 새마을 지도자 중에 여성 지도자들이 많고 동네 각종 그 개발 사업을 하거나 회합을 하거나 그럴 적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여성들이 그 사회적 지위가 얕은 것은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가지고 여성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슨 정돌이 쌀 모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쌀을 모아가지고 월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넣어가지고 1년 한두에 각 가정별로 분할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그 재정적인 이런 지위를 높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노는 많이 하고 하는데 여자들이 그 회의에 나가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외국이 이게 도와줄 이 사업을 좀 이렇게 발견하는 것보다는 무슨 사업을 할 때 도와줄 것이냐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에 개발을 할 적에 여성 지위가 얕은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 지위가 얕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지위를 높인다든지 또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할 적에는 여자들이 동네에서 또는 회합할 적에 어떻게 해서 그걸 방지한다든지 하는 한국의 사례를 좀 보면서 외국에 그걸 적용하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뭐 어제 그냥 여러 가지 접근 방법만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어떻게 해서 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는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 원조 사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활용할 그 개발도상국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우리 사업하는데도 아이디어도 주고 또 읽는 사람도 정책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만 갖고는 뭘 토론할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원에 가서 예, 지금 외국 공무원들 강의를 하거든요. 석사과정. 주로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성.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래서 한 30명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여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30명 한 24명 되는데 내 반에는 그 중에 뭐 여자도 10몇 명 쪽, 한 반대는 쫙 못 되지만 많이 오고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남대학 말고도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는 안 돼 있는데 경상도 지역의 무슨 대학에 그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하는데도 또 여자들이 왔더라고. 여자 새마을 지도자들. 그래서 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 한국을 연구하면서 또는 외국에 오는 사람들 연구하면서 그런 사람과 연결해서 어떻게 그 원조하고 그런 사람들 활동하고 연계시킬 것이냐. 예. 이런 전략도 좀 연구하고 제시하고 그럼 좀 더 구체적이고 읽는 사람도 좀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렵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뭘 알기가 힘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여기 MDG 나도 MDG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그 MDG가 이제 2015년까지인데 이제 9년 다시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연구를 우선 MDG 중에 첫 번째 그 디벨롭먼트 골인 빈곤 퇴치. 그래서 빈곤 퇴치를 내가 연구를 하는데 그 하루에 2분 50%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48.5%더라고요. 2005년도 유엔통계. 그리고 절대 인구는 31억 5천만. 근데 2분 50% 우리한테 놓으면
3,000원이거든요. 근데 그 반절인 1불 25센트, 1불 25센트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2,000원 통계, 유엔 통계의 24%, 절대 인구는 16억명이야. 이게 한 끼에 500원 미만. 이게 그런 그 빈곤한 상태에서 과연 젠더 이런 것이 과연 그 얘기를 하고 높이는 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할 적에 그 밀레니엄 팀을 듣고 이제 8개가 이제 교육 문제, 뭐 건강 문제, 여성 건강 문제, 여성 성차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때 좀 더 효과적이 있는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그 MDG도 좀 연구를 하시고 구체적인 이렇게 그런 그 MDG 유엔 전략과 개발도상국의 실태 이런 것도 하면서 어떻게 그 하면은 연계해서 하면은 그 개발 원들이 해주면은 여성 지위를 장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제시하면은 정책 반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네. 이게 잘 이해 못하고 얘기해서 아닙니다, 선생님. 시간이 감사- 남아서 내가 한마디. 아니 선생님 여기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오셨다. 그럼 뭐 엄청 바쁘시네요. 요즘. 아까 그 저 남자 술 마시고 화투 치고 하는 건요. 제일 네. 쉬운 방법이 몽둥이를 하나씩 주면 됩니다. 네. 예, 몽둥이로 그렇게 패야지 그건 안 맞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 질문도 있었고 또 조언도 있었는데 우리 저 김양희 선생께서 생각했던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주 귀한 코멘트 정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이 주신 코멘트 바탕으로 다시 제가 논문을 좀 더 이론을 좀 보강해서 추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 이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했던 포인트도 맞고 사실 저의 그 입장은 위드 게드 성주의와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성주의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어서 오히려 위드적인 접근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저의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 말씀하셨듯이 개도국에 가서 보면 제가 일례로 가나의 시골 마을에서 지금 코이카가 식수 위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마을에서는 이제 우물이 없어서 강으로 물을 들어가는데 이 물 깃는 일은 다 집안일이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부인들과 이제 딸들이 주로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왕복 2시간을 하루에 2번씩을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그런 물 깃는 일 그것 때문에 지금 펌프를 동네마다 지금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표면적으로는 식수위생 사업이지만 사실은 여성들과 그리고 남성들 모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 접근법이 들어간 사업이긴 한데 문제는 저의 문제의식 가서 보니까 물이라는 게 이 주전자가 아니에요. 이만한 양동이로 떠서 머리 이고 오는데 그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들어보려는데 저는 절대로 들을 수도 없었고 이 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남자들이 들어도 정말 휘청할 거를 3살, 4살, 5살 여자 꼬마아이들이 이걸 들고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생활 여건이 아무리 개선돼도 이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 일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성주류화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성들의 영향을 강화하는 미래적 접근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의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그 사회에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마을 사업에 오는 그 여성 공무원들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그 코이카 같은 경우는 할당제를 해서 그 나라에서 여성 공무원 부를 때 30%는 꼭 여성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30%를 여성으로 하고 70% 남성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오는데 그 여성 공무원들은 사실 그 나라 사회에서도 아주 상류층 여성들이라 대학도 외국에서 나오고 뭐 유학도 하시고 그런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90%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오고 좀 집안일 거들다가 15살, 16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7명, 8명, 9명 낳는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좀 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이 그 코멘트 하셨던 문화적인 차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인 차이는 사실 건드리기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문화를 너희가 왜 간섭하냐. 예를 들면 머리에 불불 하는 그 차도르가 부르카 이런 것도
사실은 하지 말라, 뭐 해야 된다, 문화적인 차이다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요. 제 예는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아시겠지만 이제 이슬람 율법 때문에 남녀 분리 문화가 굉장히 아주 확실한데 사실 성주류화를 하려면 남녀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남녀 화장실 다 같이, 남자 여자 병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할 때 요구사항이 여성 의사, 간호사들 모두 가능한 멀리 남자 의복은 여기, 여자 의복은 여기, 남자 휴게실은 여기, 여자 휴게실은 여기, 만나지도 않게 해달라, 병동도 다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분리만 시켰는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습니다. 또 다른 됐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거 많고 또 부족한 자기 부족한 거 잘 모르고 뭐 이러다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채워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노아준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측면에서 아마 핵심은 그런 거죠. 이런 연구를 할 때 분석틀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는 상당히 중립적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될 거다. 이미 마음에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이게 도대체 잘못된 거라고 해놓고 문제에 접근하면 결국 잘못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자료 그리고 또 이런 성주류화 문제를 놓고 ODA 프로젝트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자기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김양희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성주류화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높아시면서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요. 뭐 보니까 지식의 통합 뭐 이런 거 통섭 이런 거 통섭 이렇게는 사전에 통섭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사전에 또 찾아봤더니 원래 자연과학, 뭐 사회과학 등등 자연과 뭐 이렇게 합쳐서 한번 보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적용해 보는 것 또는 이질적 그 학문 영역에 대한 질문을 이질적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 뭐 이런 등등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교수님 발표도 사실은 기후변화 정책을 놓고 사회과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방법론들이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이고 그 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뭐 이런 데 본 것 같고요. 또 이 ODA 프로젝트 사업의 성주류화 ODA만 초점을 두었지만 성주류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일들이 성주류화라고 하는 그 사회적 노력에 합치하는가 뭐 이렇게 보는 그것도 일종의 통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분과의 그 제목하고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제목하고 내용은 전혀 동떨어지고 아까 그 빅샷 있잖아요. 빅샷. 네. 근데 빅샷은 빅샷인데 두 빅샷이 진짜 다른 빅샷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빅샷을 놓고 같은 데서 얘기하니까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션은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통섭적 그 접근이 있었다.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시죠. 돌리세요. 아니 돌리세요. 시간 지십니다. 아니요, 시간 넘기려고 하는 거의 거예요. 끝났습니까? 예, 끝납니다, 선생님. 여기 아니 이것도 내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좀 모르는데 선생님은 김은성 파악은 안 하시고 선생님의 말씀은 잘하십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기후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내가 저 2005년도에 미국 연방정부 환경청에 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를 한때 보니까 거기에 그때는 내가 규제 영향 분석을 배우러 가서 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탄소 거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처음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 제도가 있어서 뭐 잘 파악은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탄소 그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서 그것 여기 설명하실 적에 이런 설명은 거기에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설명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국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은 그거 보니까 그 나는 어디가 있었냐면 미국 EPA 중에 저기 내셔널 환경 경제 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내셔널 환경 environmental 센터 박사가 센터인가요? 50명 정도 돼. 예. 거기에.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탄소 배출 거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요. 그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얘기를 난 잘 모르니까 그거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규제 영향 분석만 주로 얘기를 하고 배우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 이런 거 할 적에도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서 미국이나 아마 잘 많이 발전한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러면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제도가 뭔데 그 유형을 좀 얘기하고 예. 여기서 이제 무슨 접근 할 적에 거기서 하는 어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은 그런 접근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논문이 있다든지 뭐 이런 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되고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또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내가 보면은 안 오는 이유가 이 세션도 많이 듣고 그러지만은 와서 별로 자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논문 연구할 것을 새로 배운다든지 이론을 가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그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때는 뭐 아까 오전 저기 처음 세션 보니까 여기도 비교적 있는데 그 청중이 한 두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해야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여기서 이게 시장에서 고객을 끌듯이 여기서도 얘기를 할 적이 좀 구체적이고 콘크리트를 갖고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서 나도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요거 우리가 참 배울 거 많더라. 연구 주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구 주제 못 잡아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목적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근데 구체적인 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이 하려면 아니더라도 그 외국의 정책 사례 예. 지금 이게 잘 보이더라도 미국에 이런 제도를 하고 자세히는 않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점에서 뭐 어떻게 성공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뭔게 손이 잡히는 거 있어야 뭐 하지. 그냥 막 내가 지금 나도 서울대학교에서 37년을 가르쳤는데 나는 구체적인 걸 한번 주고 하거든요. 콘크리트하게. 그리고 내가 지금 영남대학에서 저기 외국 할 적에도 나도 영어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도 영어 잘 못해요. 영어로 강의하는데. 그래서 하는 게 그 영어로 한 다음에는 꼭 칠판에다가 그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써놓고 분석을 이렇게 쉽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서 이것이 바로 마진을 예를 들면 비시 분석이다 하면 마진을 비시 분석을 실제로 해주고 그 내용을 한 다음에 그 개념이 뭐다 하지 그 개념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책만 보고 얘기해요.
아니 그 내 경험에서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선생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저 젊은 사람들, 저도 선생님에 비하면 뭐 완전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됐네요. 시간은 정말 갑니다. 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한 것처럼 시간이 안 갈 것 같았는데 가긴 가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연구한 결과 특히 ODA 성주주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관심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서 좋은 연구 결과 나와서 모든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